안녕하십니까. 세상 읽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주재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래간만입니다. 선거 때문에 바쁘셨죠? 아, 예. 자, 뭐 어쨌든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처음 뵙는 건데 그 선거 얘기도 조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근데 우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 회의에 가셨잖아요. 네, 예. 근데 출국장에 안 보여요, 누가. 정청래 대표가 예. 안 보이는데 예. 뭐 안 나온 건가 못 나온 건가 뭐 예. 어쨌든 뭐 없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그 맥락을 좀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선거 끝나고 정청래 당대표는 뭐 지방선거 대승했다 처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승. 예, 대승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당선 1년 기자회견. 뭐 기자 간담회 하면서 뭐 패배한 거다 사실상 그쵸, 이렇게 그렇게 갈라졌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차례가 이제 그 유럽 순방 과정에서 그게 뭐 관례상 이제 대통령실에서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10번 정도 이제 해외 순방 나갔을 때 거의 당을 쭉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항상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부르지 않고 거기에 이제 국무총리를 불렀고 그러면서 친청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찍어내는 거냐라고 윤석열처럼 찍어내는 거냐 이런 뭐 얘기가 쭉쭉 나왔죠. 그랬죠. 예, 쭉쭉 나왔죠. 그런데 굉장히 단호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입장이. 대통령의 입장이 단호하고 그게 이제 박지원 의원한테서 사실상 사퇴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까지 나왔는데 이게 아마 굉장히 전입가경이 될 것 같습니다. 분란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앞으로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 8월 당대회까지는 막 이런 이전 투구가 이루어져서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걸 보는 국민들은 어떠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실망도 많이. 그렇죠. 왜? 그거의 핵심은 당권, 특히 기득권이라고 생각할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싸늘해질 겁니다. 제가 이번 지자체에도 사실 그게 영향을 미쳤던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내 분열. 네, 당내 분열도 있었고 사실은 오만함이 그렇습니다. 오만함과 독주가 네. 크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신 승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승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럼 뭐 말이 나온 김에 말입니다. 예. 이번에 광역단체장 12개 이겼다. 예. 그래서 이제 대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뭐 여기 이제 공감하기 어렵죠. 예,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다수가 있을 민주당이 수 졌다 없는, 이렇게 있을 대답을 수 한단 없는 말이에요. 여론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서울에서 지면 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표에서도 보여주시듯이 사실은 2022년 8회 지방선거 결과보다는 많이 파란색으로 바뀐 건 맞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진 거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은 이것과 저는 평가 비교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전 시기, 그러니까 2018년 선거와 2026년 선거를 비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당시 때도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통해서 촛불 정부를 자임하고 당선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딱 한 해가 지난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윤석열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딱 1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에서 70%.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60%. 네. 주식 8,0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국민적 지지가 있었던 때거든요. 네. 비슷한 예측이 있었지만 2018년은 그 예측이 맞았고. 그런데 올해 2026년 지방선거, 부의 지방선거는 그 예측이 틀렸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시군장에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151석에 119석 지금 보면. 그리고 뭐 구시 군 의원도 보면 그것도 그렇고 시도 의원도 그렇고요. 저기 국회의원도 당시에는 11석 정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경북 빼고는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4석 줬거든요. 네. 4석이나 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이겼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평가도 그렇고 이렇게 평가해야지만
사실은 다음 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다음 선거. 그렇죠. 패인을 명확히 평가를 해야지만 진단해야지만 2028년 총선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평가하고 가제를 뭐냐 넘어가면서 다음 전략이 나올 텐데 평가를 안 하는 거죠. 이런 2028년 똑같이 가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뭐 사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좀 브라질 팀이 축구 이제 막 시작한 아프리카 팀 신생팀과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 대승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이제 선거 평가의 기준은 좀 그렇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4석을 잃었어요. 예. 오히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네. 한동훈 이런 사람이 막 당선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민주당이 4석이나 잃게 된 이유가 뭐냐 우선은 그 다음에 예. 하나 더 조국혁신당 예. 조국 대표가 평택에 출마를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김재현 후보가 뛰고 있는 이게 미친 파장은 뭐냐 이 두 가지 좀 우선은 사실은 그 민주당의 첫 번째 지자체 목표가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이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이 됐느냐? 추경호, 다 들어왔어요. 이진숙, 뭐 한동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들어왔습니다. 오세훈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목표를 비춰봤을 때도 사실은 승리하지 못했다, 패배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왜 그러면 이렇게 됐고 이런 거냐는 거예요. 저 도표를 보시면 이 평택의 득표 보십시오. 이게 조국, 김영남이 합치면 무려 56%가 나와요. 그렇죠. 이휘동이 얻는 것에 거의 20%, 22% 가깝게 넘습니다. 이거는 명확한 전략의 실패거든요. 그렇죠. 명확한 전략의 선거연대 실패. 단일화. 그렇죠. 소홀히 한 결과. 그러니까 내란 청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선에서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치러진 대선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헌법 수호 세력과 내란 세력들의 표 차이가 32만 표뿐이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권영국 대표가 35만 표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야오당이 5구 합의라고 기억나시죠? 네네.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하고 사회대경위원회를 만들고 그렇죠. 개혁정치를 하겠다는 그 내란 청산을 하고 그게 합의가 없었다면 그때도 진전 졌죠. 맞습니다. 그런 거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이 구구 내란 세력들 보수 세력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냐? 이번에는 뭐 그 예측대로 15대 1로 압승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유일하게 15대 1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나머지 14석의 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오만함. 그 오만함이고 현실 오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오만함이 현실을 오판하게 만들었죠. 오만함이 오판을 만들었고 또 그 오만함에는 사실은 내가 해야지만 이 내란 청산을 완전하게 빠르게 승리할 수 있어. 나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순간 저는 이게 패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뭐 꿀단지를 노리고 그렇죠. 한 사람도 있고. 걷다가 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이기니까 침대 축구를 하게 됩니다. 아주 그게 정은호 후보의 그렇죠. 소극적인 선거. 그렇죠. 도전자가 아니라 소극적인 선거를 했죠. 그런데 이거에 함께 조응을 했던 사람이 저는 조국 대표라고 생각해요. 이 판은 이렇게 가면 안 돼! 라고 선언했어야 되고. 그렇죠. 단일화를 요구. 단일화를 끝까지 요구하고. 그리고 나온다면 저는 조국 대표가 부산 정도에 나올 수 있었다면 난 정말 좋은 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하고 붙었어요. 민주당은 무공천 평택 해주고 사실은 기책세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국 대표는 한동훈하고 붙으면 설사 한동훈한테 지더라도 조국은 그렇죠. 사실은 정치적 미래가 자산, 있습니다. 정치적 자산을 얻게 되죠. 그 제2의 노무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조국 대표가 전국에 자기가 나올 것 여론조사 싹 돌려가서 가장 단선될 가능성이 높은 평택을 택한 건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헌법 수호 정당들의 연대를 파기하는 결정적인 수를 두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진보당과 뭐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 세력 내지는 내란 청산 세력 그렇죠. 이 연대가 어려워졌어요. 완전히 뭐 사실 빠그러졌죠. 빠그러지기 시작했죠.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서 선거 일성이 뭐였냐면 국힘 제로였어요.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런데 국힘 제로를 얘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유이동이 당선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투표를 한번 보면요. 기존의 전통적인 선거 공식이 깨졌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이유와 근거가 뭘까요? 뭐 투표율이 높아지면 대체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에 좀 유리할 거다. 그렇죠. 이런 게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았잖아요. 예. 전통적으로. 많았는데 이번은 이런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1% 정도의 평균 투표율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진보 개혁 세력뿐만 아니라 보수도 완전히 직결했던 거고요. 요 화면에 보시면 또 오른쪽 화면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서울 지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은 서초구예요. 서초구. 네. 무려 66%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낮은 게 금천구거든요. 네. 차이가 거의 뭐 7, 8%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남북이 낮습니다. 투표율이 낮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잖아요. 오히려 대구가 높아요. 네, 대구가 높아요. 이게 원래 바뀌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 그렇지 않았죠. 대선이나 이런 데는 전라남도, 호남 쪽이 대체적으로 높습니다. 투표율 높죠. 예, 높고 이 영남 쪽이 낮은데 이게 바뀐 겁니다. 아마 서울에서는 뚜렷한 계급 투표가 나타났다. 저는 봅니다. 이건 좀 이따 이것도 다시 얘기하면 말입니다. 이 민주 개혁적 성향을 띤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투표에 참여를 안 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투표해서 압승할 수 있어라고 하면 다 가겠죠. 그렇죠. 희망이 있으면 가겠죠. 그런데 뿔뿔이 나와서 내가 투표하면 아이고 또 이거 결과적으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투표장에 발걸음 옮기지 않는 주권자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 선거의 성격도 사실 희석화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로는 그렇게 하고 판은 그렇게 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나가서 내란 세력을 이번에 끝장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갖기가 좀 힘든 선거였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는 원래 크게 구도와 인물과 바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구도가 한 보통 70에서 80%를 차지해요. 맞습니다. 차지해요. 그런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내란 청산을 얘기하면서 그 구도는 만들어지지 않네. 그렇죠. 구도를 깨는 자체가 누구냐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었다고 보는 거. 그렇죠. 아니 무슨 내란에 관심, 청산에 관심 없고. 그러니까요. 자기 밥그릇에만 관심 있어지는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진보 개혁 성향의 투표율은 당연히 좀 저조할 수 있고. 오히려 내란 세력은 더 직결해서 분위기 보니까 좋다 이거. 해볼만하다. 그래서 직결을 하고. 자 투표율에서도 이제 그런 게 드러났고 이번에 어쨌든 굉장히 가슴 아픈 대목이 서울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오세훈이가. 저는 인천에 삽니다. 인천에 사십니까? 괴로워요. 자, 서울시장 선거에서 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졌을까? 전략적 패착이 뭐냐? 오세훈은 뭐 때문에 이겼을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정원호 후보의 부자 몸조심이 확실하게 있었다. 그렇습니다. 침대 축구가 있었다. 네, 침대 축구를 했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선 후보급의 오세훈, 4선 서울시장의 오세훈과 구청장 출신의 정원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이너라고 보는 거죠. 듣보잡? 듣보잡이 약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도전자는 패기가 있어야죠. 패기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막 선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싸우고. 그다가 TV 토론도 안 한다 그러면 더 해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TV 토론을 거절했어요. 한 번 외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 약점이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인 정책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서울은
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의 시민 중에 50%는 무주택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특히 서울에서의 젊은 층. 예, 서울에서의 서초, 강남, 용산 벨트까지는 집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까지 다 포괄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적극적인 호소력 있는 공약을 발표했어야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정원호 후보의 뭐 주택 공약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다. 기억은 안 나시잖아요. 아니 뭐 뭔가 있는데 공공임대가 오세훈하고 있었습니다. 비슷하대요. 네. 차이가 없다는 오아타운이라고 하는 걸로 네. 오세훈은 30만 원을 만든다고 했고요. 네. 정원호 후보는 36만 원인데 네. 사실 그것도 차이가 없는 거죠. 차이가 없어요. 국민들 보기에는. 네,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침대 축구, 부자 몸조심이 있고요. 저는 놀부짓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서울에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찾아가면 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운동을 하는데 자기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정원호 선거운동을 안 해요. 정원호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미 이겼다? 그리고 다 무슨 선거를 하냐면 1회 나 선거를 합니다. 구의원의 1회 나. 1회 나. 그러니까 1회 가는 다 가는 다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나. 이 두 명을 다 자기들이 먹겠다고 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게 놀부짓 아닙니까? 사실 진보정당도 왜 나온 데들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양보도 하고 그래야지만 선거연대가 될 텐데 그런 놀부짓이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된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참, 이번에 뭐 어쨌든 여기에 약간 좀 이거 도표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에 보면 2022년에 빨간색이 뭐 이래서 서울도 많은 구에서 이번에 이겼어요. 네, 많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승리한 지역을 보면 여기 21만 표가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저기 강남 3구에서만 21만 표가 차이가 나요. 압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 네, 압도적으로 많이. 여기는 계급 투표를 적극적으로 했어요. 예전부터 그랬죠. 네, 예전부터 했고 적극적으로 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다음 쪽에 보시면 다음 표에 보시면 2018년에 박원순은 이 파란색이 모든 지역구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은 정원호 후보는 절대 못 이겼고 전체적으로 다 못 이겼고 이런 데에서는 오세훈이 압승했던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구청장은 18개로 25개에서 18개로 민주당이 당선됐는데 서울시장은 진 거죠. 그만큼 호소력이 낮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요 도표도 비슷한 도표인데요. 요거 한번 30대 여성들에게 어떻게 투표했느냐, 어떻게 나타났냐고 하는 건데요. 네. 전국적으로는 30대 여성에서 한 63% 정도가 민주당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42%뿐이야. 거의 20%가 차이 나요. 왜 그러면 30대 여성이 정원호를 지지하지 않았냐? 이거는 그 사람들이 찍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찍을 맞습니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반면 요 다음 쪽에 이제 그래프는 요게 지날수록 표차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강남 3구를 보합해서 엄청 진한 색깔이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런데 정원호는 보세요. 진한 색깔이 있습니까? 진한 색깔 별로 없네. 별로 없죠. 이런 거예요. 자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의 어떤 계급의 사람들에게 자기 정치는 이렇게 할 거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막 강남 3구가 오세훈 찍는 건 어쩔 수 너무나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맘단이가 강남 3구에서 당선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맘단이 얘기 잘하죠. 뉴욕의 맘단이는 그렇죠. 그 부자들 빼고 그렇죠. 서민들의 표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뉴욕에서 그런 공약 잘 내세워서 무슬림 출신의 그 사람이 당선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거죠. 정원은 그런 거 안 했죠. 안 하는 거죠. 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거저 먹을 수 있다. 거저 먹을 수 있다고. 그게 저는
패착 중에 하나다. 어쨌든 정원호의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능력과 자질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말입니다. 그 울산 예. 불경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과 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김상옥이 됐죠. 김상욱. 예. 근데 한계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예. 그리고 무효표가 많이 발생했어요. 예. 그게 참 요거 원인이 뭘까요? 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이번에 헌법소속 세력대 연합이 됐으면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청래는 이건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안 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면 지역별로 특히 영남 지역에서는 아주 근소한 차로 당락이 결정될 거라는 건 후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상욱 울산의 민주당 후보는 김종훈 후보한테 김종훈 후보가 보통 여론조사하면 10%에서 15%가 나왔거든요.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연합했고 중간에 뭐 찌그럭박을 하겠지만 대승적으로 김종훈 후보가 양보를 하면서 선거연대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성과는 분명히 민주당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지역별로 이제 가능한 데는 막 되는 데는 하고 안 되는 데는 말고 그러니까 시간이 늦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투표지가 다 인쇄돼 버린 거예요. 민주당 후보가 사퇴를 했어. 부산 연제구 같은 경우 노정현 후보가 이제 진보당의 노정현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이겨서 갔는데 민주당 후보가 버젓이 투표 응지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선관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사퇴했다는 사실을 안 알렸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도 선거 마지막 날까지 돌아다녔대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거. 사퇴했구나. 단일화 됐구나가 모르는 거죠. 네. 시너지를 만들지 못했다. 네. 그래서 단일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는 단일화의 어떤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됐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했는데 진보당으로 단일화됐을 때 민주당 쪽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도와준 적이 없다. 그렇죠. 잘 안 도와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중앙당 차원에서 민주당과 야오당이 딱 그렇죠. 국민들 앞에 단일 전선을 만들겠다. 함께 손들어주고 내란 청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단일화 보낸다.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근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역별로 알아서 하다가 이제 늦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도와주기도 싫고 선거운동 그러다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뺏기면 다음에 또 뺏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저는 전국적으로 부자문조심 이런 것으로 저는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뭐 부울경이나 이런 데서는 보수 수구 세력은 결집을 했다고 봐야죠. 엄청나게 결집했죠. 추경호가 된 거 보니까. 추경호도 그렇고요. 김무경 후보도 그렇고 또 경남에서는요. 교육감도 보수 후보가 됐어요. 그렇군요. 김경수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보수 쪽에서의 결집 이런 게 상당히 많았고 저는 사실은 박근혜, MB 이런 사람들이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못 미쳤지만 충청권 거긴 영향을 주죠. 경상도다. 걷다가 그 TK, PK 지역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그리고 저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란 세력이 이 지방선거 초기만 해도 얼굴을 잘 못 들었어요. 그렇어요. 기세가 꺾여서. 그렇죠. 근데 분위기가 점점 내란을 청산을 못하니까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다가 미셸 스틸바가 온다 그러지. 거기에다가 막 이제 박근혜 기어 나오지. 이러니까 보수 세력들은 빌 봤죠. 모스탄 돌아오지. 모스탄도 들어오지. 막 이러니까 다 나와서 투표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분위기를 허용한 것. 그러니까 내란 세력이 다시 고개를 쳐들 수 있는 분위기를 허용한 것은 한국 사회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거 전략에서도 진짜 심각한 실패라고 봅니다. 패착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번 선거를 총평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총평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뭐 사실은 민주당은 참패했다고 봅니다. 대패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해야지만 뭔가 진단 그리고 변화 가능성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뭐 국힘은 굉장히 선전했고요.
그렇죠. 국힘은 기사회생했죠. 이놈들은 진짜. 기사회생? 예, 선전. 네. 뭐 어쨌든 내란 세력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조국혁신당이 결정적 패착을 했다고 봅니다. 네,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네, 결정적 패착을 했고 사실은 조국혁신당으로 봐서는 그러고 이제 진보당으로서는 도약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몇 가지 좀 있는데 뭐 국힘 선전은 지지율을 보면 딱 드러납니다. 지지율이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9.4% 폭락했어요. 또 떨어졌죠. 네. 걷다가 민주당이 38%, 국힘이 38%, 동률이 됐어요. 동률이 됐어요. 이게 재밌는 게 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네. 국정 운영을 잘했잖아요. 그럼 잘했죠. 그래서 60% 넘는 그렇죠. 지지율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권 심판 선거는 아니란 말이죠. 아니죠.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죠. 근데 선거 결과가 나오자 네. 지지율이 10% 정도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고. 그러면 네. 이게 뭘까 도대체? 예. 그러니까 그거죠. 야, 제대로 못했지 선거. 이번에 내란 청산도 하고 뭐 사회 대개혁도 해야 되는데. 선거 평가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이 선거 꼴이. 결과에 대한 평가. 이 꼴이 뭐냐. 네. 그러면 이재명도 별 볼 일 없네. 뭐 이런 식의 분위기. 그렇죠. 조성되면서 지지율이 푹 떨어지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국힘은 올라가고. 해볼만 하겠다 이제. 얘들 뭐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볼만 하겠다 이런 기세가 붙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이 1.6%가 나와요. 1.6. 예, 아마도 이게 패착에 대한 국민적 심판일 거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민주당과 뭐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네 마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평택을해서 신나게 막 격투기처럼 싸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합당 논의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원래 뭐 국힘 제로라든가 내란의 앞서 청산이라든지 윤석열 뭐 청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랐다가 조국 대표가 사면되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2%를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기의 발편을 마련하다가 결국 고꾸라진 상태여서 합당도 안 돼. 그리고 선명성도 드러낼 수 없어. 쇄명선도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이 1.6%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저는 매우 어려운 길을 갖지 않겠냐. 그리고 뭐 민주당과 흡수합당 정도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진보당이 사실은 좀 더 많은 득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예, 그리고 전국적인 비례의 지지율도 한 3% 이상 나오면 다음 총선에서 이제 TV 토론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역할도 하고 헌신적으로 했던 건 맞고요. 모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어쨌든 41개의 당선 지역구가 나왔고 개수로 보면 조국혁신당이 39개니까요. 조국혁신당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과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 3%는 못 이뤘지만 2.02% 정도가 나왔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8년 총선까지 한 3% 정도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만 있다면 뭐 저희가 2024년 총선에서 보였듯이 총선은 수도권 지역 특히 이제 수도권 전체로 따지면 129개 선거구가 나오고요. 비례까지 하면 150 정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거의 3% 이내로 승부가 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2024년 거 분석하니까 1000표 차 안으로 들어간 지역구가 15개 정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때는 야권이 아니죠. 헌법소 세력들의 연대, 개헌연대 이런 것이 추진되고 실제로 안정적으로 3%만 올려낸다면
거기까지만 좀 과제가 잘 해낼 수만 있다면 2028년에는 그래서 지금보다 또 도약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약의 토대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이번 선거는 좀 약간 뭐 혼탁했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내란 심판 선거, 내란 정직 선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혼탁하게 진행이 됐다. 그거는 판은 민주당이 깔아. 네, 민주당이 사실 이제 가장 큰 책임이 네.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이재명 정부는 뭐 5구 합의 정신이 실종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민주당은 뭐 당연히 그 얘기는 이미 네. 들었어야 되고 예, 예. 근데 앞으로 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이 헌법 수호 세력의 연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네, 개혁을 네, 위해서는. 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연대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전략적 판단 이제 8월 달에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서 이 논란이 불거질 거예요. 벌써 이제 정청래 대표도 연대가 되게 중요했던 걸 새롭게 깨달았다 뭐 이런 얘기를 뒤늦게 해가지고 참 저는 쓴 웃음을 짓게 하는데요.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헌법 수호 세력들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적인 얘기가 될 거고 아마도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렇게 될 거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2028년까지 가는 가장 주요한 어떤 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이라고 하면 뭐 실형 정부 또는 통합 정부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란 창선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재명 정부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개헌이 사회 대개혁의 그렇죠. 마지막 끝판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는 사회 대개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이재명 정부로서는 개헌을 걸 가능성이 높고. 그러려면 총선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총선이 되는 거예요. 총선가 되고. 그리고 개헌 연대 세력을 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민적 요구가 거기에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수호 세력들이 헌법 개정 연대 세력으로 모아지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기도 하고 또 조율하는 담가자이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만들어진다면 이게 뭐 이후에 어떤 연대 가능성이 열리고 한 단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 많이 이제 실망하셔서 문재인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윤석열 정권이 자탄생할 가능성 있지 않냐. 이제 그게 가셔야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비관적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약간 데자부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2020년에 총선까지도 압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압승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압승이 뭐를 했냐면 사실은 그 2020년에는 행정부, 사법부와 그리고 입법 권력까지도 다 민주당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국민적 기대가 컸죠. 그렇죠. 이제 개혁 하나 하겠지라고 했는데 반개혁을 넣었고요. 네. 그리고 촛불 연대는 깨졌습니다. 그렇죠. 양경수 위원장을 다시 구속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책이 나오고 거기에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결국은 윤석열을 당선시키는 가장 큰 공을 문재인 정부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과정이 뭐였냐면 오만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연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 오만함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저는 정확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재인 정부라는 조금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왜? 이재명 정부. 일단 둘이 달라요. 네, 확실히 다르고 이재명 대통령은 연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자기가 당선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번에도 어떤 당내 분란에서 명확히 선을 긋잖아요. 정청래는 안 돼. 이렇게. 정청래 어떤 사람이냐면 연합 정치를 끝까지 방해한 사람이에요. 5구 합의를 당내에서 끝까지 거부한 사람이에요. 정청래가. 그런 점에서는 약간 조금씩 다른 행보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네. 또 견인하는 목도 우리가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조금 뭐 암울한 얘기지만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제 이런 걸 잘 새겨 들어서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뭐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 일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